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 한 4%대 반등합니다만 어느 날은 6%대 급락, 어느 날은 5%대 반등, 어느 날은 또 급락.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개미스쿨 시간,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네, 뭐 저도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이만한 변동성은 그 97년, 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외환위기 때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막 약세장에서 급락장에선 변동성이 커지는 게 좀 이해가 가는데 강세장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건 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좀 안 좋은 신호 아니냐 막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안 좋은 신호죠. 안 좋은 그래요? 신호가 맞는 이유가 예. 바로 B2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신용융자 잔고 데이터는 예. 예전에 제도 개편 한번 해가지고 2000년대 후반에 한번 개편해가지고 네. 그게 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제 종종 미국 데이터를 쓰는데 네. 미국의 B2 규모가 얼마냐면 1조 3천억 달러. 달러. 그러니까 얼마냐면 1,800조 정도 됩니다. 와. 근데 두만. 예, 그 1년 사이에 근데 얼마가 늘었냐면 약 한 500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그 재작년 이맘때는 한 또 9천억 달러가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1조 3천억 달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3천억 불 이상 더 늘었고 네네네. 요새 환율로 이제 대략 계산해 보면 450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B2 또는 이제 뭐 마진 트레이딩 다 좋은데요. 이런 이제 B2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되게 상대의 포지션이 이렇게 손해 보이듯 보이거든요. 지금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 또는 각종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값 폭락할 그렇죠. 때 그 하락률 30%까지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공매도 세력들 이야기들 들으신 적이 있죠. 왜 네. 그러냐 하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워낙 많이들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30% 이상 주가를 하락시키면 그 펀드 자체를 청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 유지되고 있던 펀드가 갑자기 청산하면 그냥 현물로 다 그냥 청산을 해버려야 되니까 예. 보유하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포지션을 읽히는 게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더 과하게 빠지고. 그렇고 또 오를 때도 또 레버리지 펀드 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진 트레이딩,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미수, 주식담보대출 이런 3종 세트를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또는 뭐 ETF도 또 빌려서 돈을 사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들을 움직이는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커졌고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 말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대폭락 사태도 그렇죠. 홍콩 쪽에 있는 펀드 청산 때문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시장에 그날 쫙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진위를 알 수 없는 게 망해야 결국 뉴스로 보도가 되지. 우리가 헤지펀드 그렇죠. 포지션을 누가 알겠습니까? 평소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붐도 너무너무 세고 더 나가서 올해 금리도 인하해 준다 그러고 무엇보다 AI 기업들이 물론 이제 투자 규모가 너무 과다해서 걱정을 합니다만 아무튼 실적 자체는 정말 잘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뿜뿜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역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하고 이것 때문에 하루는 올랐다 빠졌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조급증 또 여기를 하락할 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려는 공매도 세력들 여기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 시장이 1, 2% 위아래 움직일 때 우리는 4, 5%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모르는 뭐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이 급락했을 때 팔게 되고 그러다 다음날 5%또 반등하고 그거 만약에 쫓아가고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1, 20%씩 막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겠고 요즘에 그 증권사에서 그런 문자 메시지 많이 오더라고요. 그 신용융자 한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단합니다. 이런 거. 왜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신용융자를 내드릴 수 있는데
증권사 자본의 2배 이상이 지금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증권사들 자기 자본이 많은 데는 8조, 예. 웬만한 데는 다 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거기 곱하기 2를 해도 시정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해준다라는 건 이제 지금 다 나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예. 우리도 너무너무 시장이 낙관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빚을 져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두바이 쫀득 쿠키도 아니고 다 팔렸다고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융자 내줄 돈 없다고 원자 메시지로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참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신용을 많이 썼을 때 또 버티는 힘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비투했는데 주가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한 좀 세벌 에버리지하면 30% 빠지면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마이너스 통장을 쓰셔서 세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게 양쪽으로 원금 갚아야죠. 원금도 다 날아가면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주식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조증 우울증이 막 반대로 오는 조울증 환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시장에 나올 때 증권사들만 돈을 벌죠. 거래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벌써 1조 4천억 순매도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금 막 6.7조, 2.1조 거의 이틀 동안 9조, 10조 가까이 샀습니다. 코스닥까지 하면 거의 10조로 샀는데 예. 와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조 단위로 확 들어왔다 확 나가고 막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하나는 우리 이제 인터넷 세상이고 인터넷 뱅킹.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 창구 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네. 신속하게 돈들을 자기 다른 곳에 투자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더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 한 1,000만 명 되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하셔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참여자 자체의 풀이 엄청나게 넓어졌고.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투자한다 이러면 좀 약간 이렇게 흘겼던 눈으로 보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 성인 인구들 대부분이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투자의 풀도 높아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는 게 증권사들의 그 공격적인 마케팅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수료 공짜 뭐 이런 이벤트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이 자금의 동원력이 옛날에는 개미라는 말 그대로 아주 작고 소소한 존재라고 봤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 뭉쳐서 아주 군체를 이룬 것 같은 그렇죠. 예, 슈퍼 군체 개미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시장의 사이즈, 규모, 덩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전 세계 8위에 올랐습니다. 독일, 타이완도 이제 추월을 했는데 그러면 덩치는 커졌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선진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직 택도 없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이게 최소 3년 걸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던 시절 2000년에 제가 쓴 보고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00년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참 모 증권사 시황 애널리스트 네. 또는 뭐 전략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테마가 우리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였어요. 그때 26년 전에. 네. 그래서 그때 쫙 쓰다가 결론을 내렸죠. 불가능하다. 그런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큰 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규제가 우리나라 엄청 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라우마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당장 해외에 돈 송금할 때 특히 유학생 부모님들 돈 얼마 보내야 되는지 신경 쓰면서 송금해야 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더 나가서 최근에는 특히 그 한도도 줄어든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은 다 24시간씩 외환시장 돌아가고 각종 파생상품 거래 제약이 없는데 우리는 2008년 키코 사태 예, 그때 수많은 기업들 특히 액태산 LCD라는 그 큰 네.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했던 회사가 순식간에 그런 거래를 통해서 파산하는 걸 보면서 금융당국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하고 이걸 이제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원체 드리워져 있는 규제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완화된다 하더라도 MSCI 측에 눈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등록제. 네.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매번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매도 규모,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어떤 주식 얼마 샀는지 바로바로 우리는 MTS, HTS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볼 수 있는 시장이 글로벌하게 많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뭐 대충 일본 같은 데 보면 주간 단위 통계나 이렇게 우리들 구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블룸버그라는 그 거대한 전산 단말기 안에서도 포린 인베스터스 이렇게 딱 검색을 해가지고 국가별 통계들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자신의 매매들을 좀 감추고 싶은 투자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좀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묵적인 또 하나의 잣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주 보상 비율이 최하위다. 한국이 이제 항상 저평가 레벨에 있다. 딴 나라보다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 자랑거리 아니죠. 아니 적정 값을 받아야지 왜 싸구려 취급을 받습니까? 그렇죠? 예,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300조 벌었다. 그 정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들이 벌었고요. 네. 그러면 300조 벌었으면 한 100조 정도 배당을 해주면 배당 성향 33%.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에서 하위 20% 정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우리 많이 벌었으니까 한 150조 절반 정도 해준다 그러면 세계 평균에서 약간 높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인 참가자들의 이제 평균 배당 성향 얼마냐 그러면 38에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 120조에서 140조 사이 정도는 돼야 배당의 어떤 일반적인 세계 평균인데 이제 곧 12월 결산법인들의 그 주주총회와 네. 이사회 의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증권거래소 우리 KRX라고 하죠. 네.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4월 달쯤 통계가 나옵니다. 2025년 한국 배당 통계 발표가 되는 보도자료가 나올 텐데요. 네. 여러분들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1.6%도 쉽지 않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인 지난 26년 평균이 1.6인데 1.6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의 그 주요 기업들의 배당 성향 또는 배당 수익률을 쭉 조사해 보면 삼성전자랑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아요. 네. 왜 그러냐? 급속 성장 중이고 투자가 또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M&A도 많이 했죠. 예. 당장 SK하이닉스도 M&A로 탄생한 기업이고요. 아니 그러다 보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꼭 배당 성향이 높아야만 좋은 건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역사적인 다른 나라들 이렇게 역사적 잣대 또는 국가별 비교 등을 통해 볼 때 한국은 아직은 좀 빨리 성장하고 돈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정부 규제도 되게 센 신흥시장에 분류가 돼 있고 이제 올해 우리의 최대 목표는 워치리스트.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올해 이제 가을인가 그런데요. 네. 1년에 이제 2번 정도 하는데 일단 가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을쯤 워치리스트 들어가면 대성공이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편입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 다음 해는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시간이 아까 오래 걸리고요. 만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고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시가총액 커져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가총액 큰 중국도 아직 신흥시장에 있다. 그러네요. 덩치만으로 선진시장이 되는 건 아니다. 질적으로도 바꿔나가야 되겠고 그래야 또 선진지수 자금을 이제 추종하는 돈들이 또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외환거래시장은 이제 새벽 2시까지 조금 더 이제 문을 넓히기도 했고요. 배당 성향도 왜 배당 소득이 이제 분리과세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배당 성향이 또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우리가 또 체크를 좀 해봐야겠네요. 시장이 이제 뜨겁다는 이야기 군데군데에서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특히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전망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상단 계속해서 높아지더라고요. JP 모건은 이대로 가면 6,000, 강세장의 어떤 조건까지 이제 충족이 되면 7,500.
우리나라에서 NH투자증권이 7,30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지금 5,300에서 앞으로 2,000포인트 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요? 예. 이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예.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은 사람들이라면 가뿐하다. 근데 사실 코스피 3,000일 때 5,000을 전망할 때 사람들이 다들 안 믿었잖아요. 그쵸. 에이 설마 이러면서. 근데 5,000 넘어가니까 이제 7,000이 보여요. 상승률은 3,000에서 5,000 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상승을 률로 예, 따지면 2배 그렇습니다. 가까이 올라야 되니까. 이제 항상 전체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옛날 1,000포인트 오르는 거랑 지금 1,000포인트 오르는 건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기존의 1,000포인트에서 2,000, 그 역사적인 2,000포인트가 2007년 갈 때는 네. 그러니까 100% 올라야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 5,000에서 6,000 되는 건 20% 오르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강세장이다라고 할 때 한국 주식시장 보통 강세장이 나올 때 약 25에서 50% 정도 쉽게 오르거든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 그런 강세장들이 우리나라가 10년에 한 2번 정도 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10년에 2번 정도 오는 강세장이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까지 그 기세가 계속 옮겨 붙는다 그러면 단순 지수 기준으로 해서 5,000포인트에서 25% 오르면 예를 들어서 6,500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 30% 오르고 40% 오르면 7,000도 충분히 가능한 사실 사정권에 와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논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예. 이 환율이 유지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보니까 1,465원 정도 후반인데 이 정도 레벨에서 흑자를 못 올리는 수출 기업은 저는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모 은행 다닐 때 네. 딜링룸 이코노미스트를 했습니다. FX 그러니까 외환시장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한 6년 했는데 그때 어떤 회사들을 방문해서 키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갔는데 키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아시냐 했더니 환율 900원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망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거래라도 해서 당장 현금 그 파생 거래로 하면 네. 당장 그게 이제 옵션을 일종의 매도하는 그러니까 밭대기 매도 비슷한 거예요. 배추밭 미리 그러니까 파는. 사물함 계약을 미리 이제 해놓는 거였는데 어느 밴드 그러니까 위 아래로 어느 선에 있을 때는 기업에게 유리했지만 맞습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무한대로 기업이 은행에게 돈을 줘야 하는 그런 보통 계약이었죠. 2배에서 많게는 6배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래를 하는 거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제 대략 980원 넘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거래를 왜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차피 이 환율 900원 환율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고 회사가 장사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적자밖에 안 나고 우리 망한다. 따라서 여기서 키코 거래라든가 선도 거래라든가 또는 스노우볼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 걸 생각하면 그때보다 지금 환율이 500원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 사이에 나빠진 건 아니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 뭐 기업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조선이라든가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호황이 돌아온 사람들이 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식료품 업계도 충분히 그렇게 호황을 올릴 수 있고 코스메틱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상품들은 이 정도 환율에서는 경쟁력이 말도 못하게 좋아져 있죠. 그렇죠. 거기다 방산까지 생각해 보시면 네. 정말 이 혜택을 받는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가 정말 지금 우리가 그 2017년 이후 9년 만에 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았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작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는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저희야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가격이 오르는 줄 알았지 사실 개발된 지 몇 년 지난 DDR4 5도 아니고 옛날 드림. 옛날 디램들 가격이 300% 오를 줄은 몰랐고 그 기세가 지금도 식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장에 쌓여 있던 재고를 몇 배 더 비싼 값에 청산하는 그런 일들이 올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 속도가 더 빠른 산업. 그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요 정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기업 이익에다가 뭐 조금만 운만 좀 따라주면 작년 300조 정도 벌었다고 제가 그랬는데 네. 충분히 한 400조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한 4,500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 PER이 10배 조금 더 넘는. 주가 수익 비율. 예,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로 본다라면 사실 미국처럼 뭐 20배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평균이 10배에서 12배 사이인데 그거 상단 정도만 가도 사실 한 6천은 그렇게 무리 없어 보이고. 그 역사적인 PER 뭐 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12배의 주가 수익 비율 곱하기 실제로 나는 실적들 혹은 이제 전망치 400조 정도 네.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오호. 그렇게 해서 코스피 7천이 그냥 허황된 바람은 아니고 숫자로 따져봤을 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을 또 이제 반도체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사실 또 하나 이제 챙겨봐야 될 게 대차잔고가 한 136조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매도로 쓰이는 주식을 이제 빌려간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요 금액 자체가 또 늘어나고 있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일각에서는 너무 주가 많이 올라서 공매도하는 힘들이 더 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는데 저기 시가총액 5천조 시대가 열리는데 곧 거기에 비해서 130조는 너무 적어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총 시장 규모 대비로 봐야 그렇죠. 되는 이 거죠. 시장도 역시 시장이 커지면 커지는 시장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 가치가 커지면 커지면. 빌릴 주식 규모도 더 커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상 최고라는 대차잔고의 말에 놀라움을 가지는 건 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대차잔고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시장 대비 상대적인 비율을 본다면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시장 주도주들이 쫙 이렇게 땡기고 있는 시장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어물전에서 뭐가 뛰면 뭐도 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특징 뭐죠?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간에도 경쟁력을 유지 보존하는 데 성공했고 조선이죠. 네, 더 나가서 또 경제 환경이나 세계 경제 환경이나 정치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럼 방산이죠. 여기에 수급까지 좋아져서 반도체죠. 그래서 또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의 마진도 높아지는 산업.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주도주입니다. 이런 주도주들이 주도하고 거기가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PER이 좀 높아진다. 이런 거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아무 연관이 이쪽에 없는데 뭐 한다더라. 예. 또 이 사업에 진출한다더라. 예. 이건 굉장히 큰 악재죠. 왜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그걸로만 주가가 올라가면 그럼요. 이 산업에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들은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새로 들어간 사람이 돈 벌 거라고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건 기존 플레이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팔아야죠 오히려. 즉 새로 진출한다더라, 이쪽이 유망하다더라 하고 뛰어드는 기업이 많다라는 건 곧 공급 과잉된다. 그리고 그 시장은 사실 앞으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가 장기 상승할 종목이 나오고 또 심지어 시장이 큰 조정을 받더라도 팔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냥 기대만 가지고 소문만 가지고 카더라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들 겪어보셨겠으나 기대감만으로 갔었던 거 실체는 없이 주가만 올랐던 거 결국엔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돈을 잃게 되고. 근데 아까 그 실적 추정치 이제 높아지는 거 대부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삼성전자가 또 그 한가운데 있고.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HBM4 이제 차세대 HBM이죠. 설 연휴 지나면 세계 최초로 양산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좀 의미 있는 변화겠죠. 예, 이걸로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엔덕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년까지 간다 내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지금 이제 그 레거시 디램 또는 전통적인 구형 제품 쪽 시장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어떤 게 남지 우리에게 않았다.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최근에 DDR4, DDR5 이런 거 뭐 한 5배, 10배 그 말 그대로 이제 램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 좋아지고 주가도 밀어 올렸는데 결국에는 레거시 D램이 아니라 HBM이라는 그렇습니다. 고가 제품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제 뉴스 하나를 걸쳐드리겠습니다. 세계 제 4위의 디램 업체를 우리는 이제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까지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4위 어디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창신메모리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죠. 세계 시장 점유율 6%까지 올라온 회사가 있습니다. CXMT라고도 하는. 예,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그냥 네. 창신메모리 정도가 나을 이제 중국 기업들은 한자어로 부르기도 하고 알파벳 뭐 영어로도 부르기도 하고 하죠. 네, 이제 이 회사가 작년 이익을 드디어 흑자를 냈고요. 그러니까 십수년에 걸쳐서 끝없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또 뭐 정부 보조금도 있고. 정부 거기는. 보조금이죠. 네. 예, 그걸로 들어갔는데 드디어 1분기 목표니까 3월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3월에 상하이 증권거래에서 중국판 나스닥 시장인 스타마켓 네. 들어보셨죠? 커창판이라고 네, 부르는 네. 곳입니다. 거창. 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에 들어오냐면 대략 이제 저희들끼리 환산해 보면 약 60조에서 70조 원 규모로 상장합니다. 60조에서 70조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몇 년 전 홍콩 증시에 샤오미가 상장할 때 네. 50조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 이제 막 아주 소소한 흑자를 내고 있는 이 회사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여기서 조달하는 규모는 시가총액의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 약 6에서 8조 원 정도를 조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하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HBM3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돈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격차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 개발 중입니다. 네. 그리고 양산이 4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HBM3 라인을 까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이번에 번 돈을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들이 어디서 이 돈이 나서 상장했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형 디램에서 번 돈으로 중국 시장에서 자기 제품으로 하고 또 최근 들어서서 특히 몇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델, HP를 비롯한 글로벌 PC 제조사들이 도저히 최근에 오른 낸드 플래시 및 디램 가격의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 회사 낸드 플래시는 YMTC라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여기 그리고 디램은 CXMT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실 퀄리티는 떨어지겠죠. 믿을 수 없는 퀄리티지만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저가형 저거라도 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물량 있어요?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가격을 한 50% 할인해서 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해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10년 만에 왔죠. 가인 슈퍼사이클 기준으로 10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을 잘만 활용을 해서 초격차 책 제목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들 또 전략적인 잘 행동들을 해서 이 가파른 추격자들을 잘 떨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일단 방심하기는 어려운 뉴스가 해외에서 들려왔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이클까지는 중국 기업 아직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만 또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격차는 또 이제 좁아질 테니까요.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개미스쿨